이 대출형은 다른 말로 프로젝트 파이낸싱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안 쓰고 그냥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이렇게 쓰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대출형이 요게 중요한데 요 부분을 제가 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수업을 할 거예요. 요 부분은 그냥 제목 위주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게 중요해요. 그러면 대출형에서 우리가 이 대출형 부동산 펀드를 PF형이라고 줄여서 프로젝트 파이낸싱형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하고 파이낸싱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줄여서 PF라고 앞 글자 떠서 PF형, 이게 대출형을 다른 말로 PF형 그 부동산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사업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낸싱은 금융이란 뜻이니까 사업과 금융이 결합된 일종의 공동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PF를 은행에서 한다 그러면 은행 같은 데서 뭐 그냥 그 전에 기존 대출 같으면 그냥 뭐 담보 잡고 그냥 돈 빌려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좋다 생각하면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면서 그 사업에 일종의 나중에 수익을 이렇게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도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건 일종의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급자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없고 개발 사업에 주로 하는 대출 그 사업입니다. 대출입니다. 이건 일종의 대출이라고 얘기해요. 대출은 대출인데 일반적인 대출은 아니에요. 좀 특수한 형태의 대출이죠. 특수한 형태의 대출인데 요건 뭐냐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요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신용이나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거든요.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신용도 필요 없고 담보도 필요 없어요. 이게 신용이나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사업성이 중요해요. 그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사업 주체, 사업주가 있다고 쳐요. 사업주가 보통 시행사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를 사업주라고 그래요. 시행사. 시행사가 자 어떤 좋은 사업이 있어.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업주가 시행사가 보니까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어.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어. 자산도 없고 알거지예요. 그럼 원래는 이러면 대출이 안 돼요. 그런데 은행에서 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을 보고 미래의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주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반드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법인 또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럼 이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야. 어디서 빌려주냐? 보통 PF는 은행에서 하는데 이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펀드가 한다는 거예요. PF형 부동산 펀드는 은행이 아니라 부동산 펀드가 이걸 한다는 거죠. 부동산 펀드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출형 부동산 펀드 또는 PF형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 펀드가 돈을 빌려줘. 이게 사업주에다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가 만든 프로젝트 법인 회사에다가 이건 이제 페이퍼 컴퍼니예요. 보통 서류상의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 짓는 사업이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거 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분양대금이나 이런 거 들어오겠죠. 이게 돈이 들어오면 이 들어오는 돈을 신탁을 한다고요. 이게 그냥 사업주가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현금으로 딱 통지해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서가 있다고요. 계약서에 따라서 먼저 누구한테 주고 다음에 누구 주고 이렇게 가지고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하는 용도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빌려줄 때 사업주 시행사만 보고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주 시행사가 신용이나 담보가 없잖아요. 물론 사업성은 좋아도 그래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시공사를 선정해요. 시공사가 이제 건설회사죠. 시공사에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시공사가 부동산 펀드나 은행한테 여러 가지 보증 장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준공 보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담보 설정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 확약서니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 종류가 한 100가지 정도 돼요. 보통 100가지 넘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보증 장치를 여기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펀드는 시행사가 아니라 시공사를 믿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회수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이건 대개 보면 조그만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의 사업 또는 대규모 자금, 대규모 사업,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장기간 대규모의 사업, 이런 것들 자금 공급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큰 사업에 보통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사업에 보통 하는 거지 조그만 사업에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 사업주에게 직접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지 않죠. 그리고 사업주의 신용이나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사업성을 심사해서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너 돈 내놔. 너 때문에 망했으니까 돈 내놔 하고 사업주에게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내놔 할 수 없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돈 내놔 하는 걸 소구한다 그러거든요. 소구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비소구다. 또는 비소구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책임 한도를 정해놓고 담보나 뭐 신용 뭐 제공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한소구라고 그래요. 제한소구 또는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돈 내놔라고 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그 책임 범위를 정해놓고 그 보증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만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나 시행사에게 돈 내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걸 돈 내놔 못한다는 비소구. 그리고 돈 내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한다 그러면 제한소구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 펀드가 돈을 빌려줄 때 사업주인 시행사 회사로 시행회사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PF 법인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사업주나 시행회사는 그 장부에 자기네들이 돈을 쓰긴 써도 빚으로 기록이 안 돼요. 이 사업주 시행회사의 장부에 돈을 빌리는지만 빚으로 기록이 안 돼. 빚으로. 부채로 기록이 안 된다. 부채 기록이 안 남아요. 이걸 장부 바깥으로 돈을 빌린다 그래서 장부할 때 부자를 이렇게 장부 바깥으로 돈을 빌린다 그래서 요걸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요거를 장부 바깥으로 외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씁니다. 부외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외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외 금융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얘가 지금 제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펀드, 사업주, 시공사 뭐 이렇게 3자만 써놨는데 여기에 분양회사도 들어가고 신탁회사도 들어가고 보증회사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가서 큰 사업을 해요. 이게 사업이 엄청 큰 거예요. 보통 PF의 경우에 도로, 항만, 철도 뭐 이런 거 까는 사회 기반시설 같은 사업에 보통 많이 쓰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업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경우에 이해 당사자가 이렇게 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단 말이죠. 굉장히 뭐 광고회사, 분양회사, 신탁회사, 무슨 뭐 신용회사 뭐 엄청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붙어가지고 이 사업에 매달려가지고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나눠 먹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그리고 사업이 망해도 혼자서 톨랑 손실을 다 뒤엎는 게 아니라 조금씩 손실을 나눠요. 손실을 나눠서 갔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 위험 배분을 할 수 있다.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참여자가 있고 참여자들끼리 나중에 사업이 망해도 위험을 조금씩 나눠 가죠. 그래서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요. 하나는 출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출자 방식은 사업에 직접 사업주로서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대출 방식이 있어요. 대출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압도적으로 대출 방식이 많아요. 이게 많아요. 출자 방식은 그냥 우리나라의 경우에 거의 없어. 출자 방식은 없습니다. 대출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미 보세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끝에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행법인에 대해서 시행법인이 시행사예요. 대해서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의거한다 이런 말 나오죠. 사업성에 의거하는 거예요. 담보나 신용이 아니에요. 의거하여 자금을 제공해주고 향후 해당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인해 이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제공한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기법.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걸로 회수하는 거야. 이렇게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크게 출자 방식과 대출 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출 방식으로 시행법인의 자금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대출 방식이에요. 그냥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부 다 이게 설명하는 게 대출 방식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출자 방식은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징 나오죠. 그 아래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나오죠. 이거 전부 다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다 설명한 거니까 그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대출형 부동산 펀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지금 보세요. 자, 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명했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수행하는 부동산 펀드, 이 부동산 펀드를 뭐라고 한다? 대출형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왜 설명했어요?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부동산 펀드가 하면 그걸 대출형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형 부동산 펀드를 일명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부동산 펀드 또는 PF형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대출형 부동산 펀드의 개요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 대출형 부동산 펀드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에 대한 대출을 주된 운용 행위로 하고 해당 시행법인 등으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운용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를 의미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부동산 펀드라고도 불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형 부동산 펀드를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모르면 대출형 부동산 펀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자본시장법은 부동산 펀드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 등에 대해 대출을 할 때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는 등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구하고 있다고 돼 있지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건 요구하는 거지 의무는 아니에요. 알아놓으세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대출형 부동산 펀드의 수익 및 위험이 나오죠. 그러면 수익 및 위험 요소는 여러분들 이걸 의미를 이해했다 그러면 읽어보면 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암기나 이런 게 아니라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점검사항 한번 보세요. 점검사항. 여기는 이제 제목 위주로 쭉 보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점검사항 보시면 일단은 이 사업을 부동산 펀드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검토를 안 하면 대출형 부동산 펀드가 잘못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사업성 전반을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사항에 보면 시행법인이 사업부지를 확보했는지 봐라 이거예요. 시행법인의 사업부지 확보 관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법인이 요거란 말이에요. 또는 이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땅을 확보를 했는지 봐야 돼요. 개발 사업을 하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도 사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 안 한 상태에서 돈을 낼름 가져가 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사업 자체가 이게 사기가 된다고 사기가. 그래서 사업부지 확보 관련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시행사는 대개 보면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영세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펀드나 은행이 믿을 수 있는 데는 어디냐? 시공사입니다. 시공사가 여러 가지 보증을 제공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얘가 시행사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보증을 제공한다고. 그 실제로 믿을 만한 데는 시공사예요. 시행사보다 재무적으로 안정된 건 시공사니까. 그래서 이 시공사가 보세요. 신용평가 등급 관련해서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평가, 신용등급. 요거는 시공사 거를 보는 거예요. 시행사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요걸 바꿔서 시험에 내지. 그러니까 시행사의 신용등급을 본다. 아니에요. 시행사는요. 신용도 없고 담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시행사를 보고 자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사가 아니라 사업성과 시공사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공사의 신용평가 등급 관련해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본문 쭉 내려다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보증 장치를 요구한다 하면서 시공사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투자 적격 등급인 트리플 B-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요구되지는 신용평가 등급이 상향 조정되기도 한다. 보세요. 제가 그 전에 이게 말씀드렸지만 채권의 신용평가는 트리플 A서부터 그 다음에 트리플 B, 더블 B, B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쭉 나가는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투자 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투자 등급이고 여기 아래는 투기 등급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그 회사 신용등급 평가할 때 최소한 트리플 B까지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등급을 세분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트리플 B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건 투자 등급의 맨 꼴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사가 아무리 신용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트리플 B 마이너스 정도는 돼야 투기 등급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최소한 이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고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돼요. 최소한 트리플 B 마이너스는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공사가 믿을 만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시공사가 다 보증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다음에 보시면 시행법인이 인허가를 받았는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거죠. 아니,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인허가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 관련해서 검토를 다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사실 1번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건데 사업성 자체가 이건 도대체 이건 돈이 안 된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 심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성 관련해서 이게 아주 짱짱한 사업인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읽어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점검사항 같은 걸 확인해 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대출형 부동산 펀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부터 증권형을 보겠습니다. 증권형하고요. 파생상품형은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데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증권형 부동산 펀드 개요 보세요. 개요 보시면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펀드 재산의 40% 초과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형태의 부동산 펀드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40% 나왔어. 40% 나왔는데요. 이게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는 40% 이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50% 초과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50% 초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40%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초과라고도 돼 있는데 사실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좀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펀드 자산에 자본시장법에서는 40%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령으로 50% 초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40% 이상 뭐 또는 여기 교재에서 초과라고 돼 있으니까 초과라고 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그거 넘고 아니면 뭐 시행령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50%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형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본시장법하고 대통령령이 서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대통령령까지 다 우리 지배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하면 50% 초과예요. 증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재 안에서도 두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정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증권형은 이렇게 증권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거다. 이런 건데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된 증권이 뭐냐?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딱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유형 보세요. 1번 보시면 특정한 부동산 관련 자산, 특정 부동산 관련 자산이라고 돼 있죠. 그 특정 부동산 관련 자산에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증권이 그 관련 증권이 있는데 이 증권이 세 종류예요. 세 종류가 뭐냐?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다. 여기에 펀드 재산의 40% 초과해서 투자하면 요걸 증권형 부동산 펀드라고 해주겠다라는 거죠. 1번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행 주식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특정한 부동산 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증권.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행 주식에 투자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특정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뭐예요? 영어로 리츠죠.
리츠 주식에 투자하는 거, 리츠 발행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리츠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증권형 부동산 펀드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행 증권에 투자한다 그랬죠? 전부 다 이거 리츠예요. 리츠의 발행 증권에 투자한다. 발행 증권에 투자한다. 보세요. 이 주식이라고 했는데 발행 주식, 뭐 정확하게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행 주식에 투자한다. 발행 증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번, 3번은 전부 다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리츠예요. 리츠가 이렇게 써요. 리츠가 그래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예요. 그래서 Real Estate는 부동산이고 Investment Trust 하면 투자 신탁으로 원래는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리츠 관련법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리츠라고 쓰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가 리츠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세 번째란 말이죠. 그래서 발행 주식, 발행 증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가 있어요. 목적 회사 SPC예요, 사실은. SPV나 뭐 이런 특별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발행 지분에 투자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투자 목적 회사,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 목적 회사에 여기는 발행 지분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분에 투자하는 거예요. 발행 지분. 지분에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자 보세요. 특정한 부동산 자산 관련 증권, 그 다음에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의 발행 주식,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의 발행 증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의 발행 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발행 여기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의 발행 채권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네 가지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알아놓으시는데 생각보다 증권형 부동산 펀드가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부동산 그 펀드는요, 부동산 펀드는요 압도적으로 대출형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많아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펀드의 대종을 이루는 게 대출형이에요. 초기에는 뭐 이게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지금은 뭐 다른 펀드들도 좀 생겼지만 경공매형도 꽤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전에 압도적으로 이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쪽은 드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있었고 이러이러하면 투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예요. 우리 교재가.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숙지해 놓으시는 정도면 된다는 거죠. 이게 앞에 있는 게 유형 파악하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소개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형을 전체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요거를 먼저 알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돼요. 읽어서 요거 구분만 하면 돼요. 구분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교재를 이제 집필하신 분들도 자료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특정 부동산 자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부동산 펀드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나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 자산이 부동산 관련 권리일 수도 있고 특정 부동산 자산이 금융기관 채권자인 담보부 금전 채권인 경우도 있다. 이게 특정한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뭐냐? 이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자산일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권리일 수도 있고 권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권리 같은 데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전 채권도 이때더라. 이게 특정한 거에 들어간 데더라. 이 정도로 그냥 개념적으로 잡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그랬죠. 리츠의 발행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펀드가 그런 증권형 펀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츠가 이런 게 있다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회사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교재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행증권이라고 했는데 이 투자회사의 발행증권이라고 하면 조금 그 리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츠의 발행증권을 요거 리츠가 개발하는 리츠 요거와 관련되는 거를 염두에 뒀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발행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부동산 펀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 개발회사가 뭐냐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부동산 개발 회사의 발행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증권도 있다. 증권형도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우리 교재가 지금 조금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우리 교재 소개는 리츠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돼 있는데 본문에서는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든 건 개발 회사로 예시를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부동산 개발 회사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고 투자 목적 회사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개발 회사의 발행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제목 위주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회사 발행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부동산 펀드가 뭐냐? 한번 보죠. 부동산 개발회사 발행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부동산 펀드는 펀드 재산의 40% 초과하여 부동산 개발회사 발행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부동산 펀드를 의미한다. 개요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 개발회사가 뭐냐? 거기 보시면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으로 규정하고 이 부동산 개발회사 발행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부동산 펀드로 인정하고 있다. 자, 이때 부동산 개발회사가 대표적인 예가 뭐다? 아래 보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FV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용어 위주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 투자 목적회사 나오죠? 투자 목적회사의 발행 지분에 투자한다. 지분증권에 투자한다. 발행 지분증권이나 지분이나 같은 거예요. 투자하는 증권형 부동산 펀드가 있다더라 정도 알아놓으시고 그냥 본문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세부적인 거는 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발행증권에는 개발회사의 발행증권도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중시하진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는 파생상품이라는 게 대개 보면 그 파생상품의 종류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오지만 선물 또는 선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왑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파생상품의 종류고 기초자산이라는 건 대개 보면 지수나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 관련 지수가 개발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 스왑의 경우에 그 기초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기초자산 자체가 없으니까 개발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 지수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모 은행에서 발표되는 무슨 주택지수, 뭐 부동산 지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공신력의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후진국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게 정밀한 지수로 그러니까 대상 자산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됩니다. 이쪽으로는. 파생상품형이. 어쨌든 정의 한번 보세요. 파생상품의 정의 보시면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성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면 잘 보시면 선도 선물 나오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옵션 나오죠. 세 번째가 스왑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종류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기초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하려면 기초자산이 있어야 된다고요. 대상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기초자산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기초자산을 보시면 금융투자상품도 있고요. 통화도 있고요. 일반 상품도 있고요. 신용위험도 있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초자산이 부동산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개발된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수가 보통 있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제한돼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죠. 자본시장법에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인 부동산의 개별 가격 또는 가격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자체는 너무 개별성이 강해서 부동산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기초자산인 부동산의 개별 가격과 연계된 파생상품이 개발되기보다는 주로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격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가격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이 개발되는 편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격지수가 신뢰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아래 보면 부동산 가격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 예로서는 수익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총수익지수 연계 파생상품, 부동산 매매 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지수 연계 파생상품, 임대료지수 또는 공실률지수 연계 파생상품, 해외 리츠 주식가격지수의 연계 파생상품 등을 들 수 있어요. 전부 다 보면 다 지수, 지표 이런 거와 관련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아직까지는 기초자산으로 삼을 만한 지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에 보시면 의미는 반복적인가 됐고, 개요를 보시면 개요에 두 번째 단락에 따라서 다음에 보세요. 중간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펀드가 개발된 사례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고요.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하에서도 비록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 펀드의 한 종류로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가 개발될 여지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개발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본시장법에서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가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개발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거는 사실은 대출형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거 뭐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근데 증권형에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더라. 그리고 파생상품형이 이러이러한 실정이다.